네, 안녕하세요. 김동영TV의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주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크게 공인중개사법 개설이라고 해서 사실 이 내용을 다 소화를 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전반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처분 얘기들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개설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 그 외 행정 형벌 등은 외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 취소 처분 때릴 수 있고요. 뒤에서 볼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 그 다음에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 등록 취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 처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업무 정지 처분하고요. 자격 정지 처분 두 개가 약간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내용 설명드릴 텐데 개공은 업무 정지 처분, 소공은 자격 정지 처분. 그래서 각각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제도 요거 자 2회차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주제가 되겠고요. 일단은 용어의 정의부터 가지고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의 정의 첫 번째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취득한 자 끝났어요. 그 뒤에 사족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틀렸어 그냥 취득한 자 이렇게 가야 되고, 또 하나 좀 쉬운 게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서 외국인이 문제가 되죠.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도 공인중개사 이런 제도가 있겠죠. 외국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외국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그래. 아까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듯이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뭐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개설 등록을 하는데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거 시군구 우리 법에서는 등록 관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먼저 이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앞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공인중개사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자격증을 3개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롱에다가 담아두는 그런 자격증이 쓸 수 있겠고요. 또 직접 사무소를 개소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개공 밑에 가서 중개업을 수행하는 것을 소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하고 있지만은 법인이라고 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이 등록관청 가서 개설 등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항상 개인이었을 경우도 있고 또 법인인 경우도 있다는 게 미리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개공의 경우에서 두 가지로
드렸고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속 공인중개사 정의 겁나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죠.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가 공인중개사가 계공 밑에 들어가서 중개업을 하면 어떻다? 이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인중개사 요건 갖춰야 되고요.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 이 사람도 뭐가 된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아까 경우의 수가 있었죠. 자, 사원이나 임원의 자격을 갖추면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요, 개공 당연히 중개업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공도 이렇게 정의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중개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정의가 정말 길죠. 그런데 키워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끄트머리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그래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중개업이라는 것을,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하고 있다시피 단순 업무 보조자,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바로 중개보조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중개보조원은 절대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라고 법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 실장, 무슨 중개사무소의 김 실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 작업 많이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불법입니다.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는 책의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대로 중개보조원은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오직 개공 많이 얻었다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자격 취득한다고 하는데 자격은 누가 자격증을 교부하는 거냐면 뒤에 공부할 겁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이라고 해서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 개설 등록을 해주는 관청, 줄여서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편 소공이 되고자 할 때도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다가 고용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고요. 중개보조원도 일정한 직무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신고를 하게 되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나중에 바로 고용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개공이라고 하는 게 자연인뿐만 아니라 바로 법인도 일정한 경우에 개공이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개공하고 소공만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공인중개사법의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원래 일반적인 공부하실 때는 제일 뒤쪽에다가 과태료 파트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법 체계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법 체계를 잡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간에 실제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국토부 장관 자리에 시도지사 넣고요, 시도지사 자리에 국토부 장관이나 등록관청 넣고, 등록관청 자리에다가 또 시도지사 등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문을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의 체계와 과태료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걸 정확히 잡아내게 되면 뒤에 문제를 함정을 파더라도 다 캐치를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검토 드릴 거, 자, 제일 높은 사람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소관 사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 정보 사업자의 지정 및 규제, 이들에 관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협회라고 하는 것, 이게 설립 과정의 설립인가라든가 또는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공제 사업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국토부 장관.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면 거래정보망 또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등에 관한 내용을 누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정보사업자는 뭐냐라고 하는 거. 자, 거래정보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자, 거래정보망은 나중에 전속중개계약할 때 설명드릴 주제예요.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이 뭐냐? 자,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게에 지금 이제 전세 2억, 자, 투룸짜리 방을 구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마침 여기 보니까 물건이 없어. 그러면 우리 가게에 물건 없네. 가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자, 이 거래정보망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에 자, 물건 구합니다. 전세 2억. 지금 손님 와 있으니까 빨리 혹시 공동 중개하실 분 물건 알려주세요. 라든가 또는 기존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 중개해요. 라고 해서 등록해놓은 매물을 찾아서 그 기업 공인중개사와 통화를 해서 이 손님을 연결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래정보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래정보사업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에 하나가 거래정보사업자 뭐 지정이라든가 각종 규제를 담당을 하나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자, 협회 설립 인가 라고 해서 이 개공 등이 말이죠. 자신의 권익 향상이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비영리 목적의 협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설립 인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때 인가권자, 이렇게 협회 설립에 좋아라고 사인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공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또 그때 논의를 할 때고, 또 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가서 혹시 보시게 되면, 자, 자격증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증 게시가 되어 있고요. 중개보수 요율표 있고요. 그다음에 뭐 1억에 손해배상 책임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 공시가 네 가지야. 자격증, 등록증, 그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 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같은 개념이 공제사업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정한 사고가 나게 되면 바로 무슨 문제?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 당연히 자신의 소관 사무니까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그래서 이때 과태료 부과 금액은 뒤에서 보겠지만 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서는 과태료 부과할 때 500 이하도 있고 100만 원 이하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다 500 이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예요. 자, 시도지사. 이미 한번 보셨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도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교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자, 이들의 소관사무, 자, 이거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시험 시행에서요, 자격증이라는 것을 교부하는 기구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지적했다시피 이 자격증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도 시도지사 이런 식으로 갈 거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인중개사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한다, 중개업을 한다, 중개 업무를 한다라는 얘기는 개공이나 소공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개공이나 소공이 되기 위해서 미리 받는 교육을 실무를 니들이 알아야 돼라고 하는 실무교육, 보통 협회에서 이제 실무를 하여튼 담당을 하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법책에서 시도지사가 실무 교육을 시켜서 개공이나 소공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공이나 소공으로서 중개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교육시켜야 돼. 이걸 이름하여 연수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했던 것도 개공이나 소공을 만들어주는 실무교육도, 그리고 나서 개공이나 소공이 개돼지처럼 무식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처음에 논의했던 거 나와 있죠. 자, 일단 자격증을 교부했으니까 이 사람의 목을 끊어버리는 거, 죽여버리는 거, 자격 취소 처분도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하나 더. 자,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게 됩니다. 이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에 투입하지 못하게 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을 자격 정지 처분, 비교해서 바로 뒤에 보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소공은 자격 정지 처분, 개공은 업무 정지 처분 해서 한 번에 외워지면 좋겠지만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짜증나는 파트, 용어가 비슷해 보니까 헷갈리는 거. 소공은 자격 정지 처분, 개공은 업무 정지 처분, 소공은 자격 정지 처분, 그 다음에 개공은 업무 정지 처분,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도에서 소관 사무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짜리하고요, 또 하나 100만 원 이하짜리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자, 이 관련한 사무에서 문제가 터지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또 하나 이제 검토해 봐야 될 것이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시군구청장을요,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군구청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등록관청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줬던 사람, 즉 개공을 만들어줬던 사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군구청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름을 개설 등록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해서 등록관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소관사무를 보니까요, 자, 미리 이건 답 외우고 들어가십시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개공에 관한 업무예요. 그래서 교신정취라고 해서 교신정취 일단 외우고 시작하십시오. 해서 자, 지금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담당하는 것은 교신정취라고 하는 것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중개사무소 아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그 개공에게, 그게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든 등록증이라는 것을 교부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 비교해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누구? 시도지사. 자격증 재교부해주는 사람은 누가 돼? 시도지사. 자, 개설 등록증. 자, 아까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면 어떻게 자격증, 등록증이 게시가 돼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등록증 재교부 문제도 누가 담당하겠다? 등록관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드디어 개공으로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개공이라는 사람은 할 일이 각종 신고할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요.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고용 신고, 고용 종료 신고 뭐 등등등 각종 신고를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자기한테 개공으로서 지위를 부여했던
등록관청에 가서 다 각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수리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등록관청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업이 잘 진행되다가 개공이 사고 쳤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업무 정지 처분. 아까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는 뭐 한다? 자격 정지 처분. 누가? 시도지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업무 정지 처분, 최대 얼마? 6개월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심하게 사고 친 거예요. 누가? 개공이. 그래서 자, 이 개공이 심하게 사고 쳤을 때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 정도를 등록관청에서 소관을 하고요. 자, 그래서 과태료라고 하는 거, 등록관청 여기에서 일정한 사고가 나게 되면은 행정형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로 또 하나 과태료 처분. 이때 금액이요 5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1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체계를 보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 500만 원 이하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도지사 500만 원 이하짜리 있고 100만 원 이하짜리, 등록관청 500 이하짜리, 100만 원 이하짜리 이런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태료, 자 500, 100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우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국토부 장관 소관사무 다시 가야 되죠.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한 부분하고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 이런 것이 소관사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 얼마라고 했어요? 국토부 장관 레벨 높아 금액 얼마? 500 이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전부가 다 500 이하의 사유. 그래서 이 사유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보니까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 다 5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운영규정 얘기는 뒤에서 공부할 텐데 이 약관입니다.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되고 나서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3개월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서 이렇게 거래정보망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 등을 얻지 않고 거래정보망을 운영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랑 관련돼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 관련돼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에 협회 임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협회 누가 담당한다? 국토부 장관. 협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뭐가 있다고요?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다 그냥 체계로 가요.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모두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해서 결국은 소관사무를 정확히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이하는 없어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딱 깔아놓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는 500 이하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 다시 소관사무 떠올려야 되죠. 자격증 교부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에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담당했었고, 그 다음에 취소처분, 정지처분 기억나시죠? 정지처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을 바로 시도지사가 해서 과태료 500짜리, 100짜리 두 가지 사유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 소관사무 또 외워야 돼. 교신정치. 머릿속으로 미리 암기 공식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교신정치에서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각종 신고의 수리라고 하는 거. 업무 정지 처분,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소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업무 정지 처분은 자, 등록관청이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다라고 하는 거. 다음 시간에 요거 따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체계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 장관 소관사무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주제가 이슈가 됐었고요. 금액 과태료는 모두 500 이하에 해당이 된다까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도지사, 다시 소관사무를 떠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자, 자격증 교부부터 또 시작합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합니다. 자격 취소처분, 소공을 대상으로 한 자격 정지처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자, 이게 기본 구조야. 아까 등록관청에서는 개공을 대상으로 뭘 한다? 바로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과태료. 자, 아까 국토부 장은 500 이하밖에 없었죠. 자, 이 시도에서는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00 이하도 있고요. 10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500 이하가 항상 시험 문제 포인트죠. 그래서 정당 사유 없이 연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500 이하의 과태료. 중요한 포인트. 실무교육은요, 개공이나 소공이 되려면 먼저 받아야지 이게 개공이나 소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개공, 소공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건 따져볼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 개공이나 소공인 상태에서 2년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 연수교육인데, 연수교육 정당 사유 없이 받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 처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취소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 취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7일은 나중에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그 자격증이 없어진 상태다. 그럼 만들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들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500 이하를 정확하게 외우는 게 포인트. 내용 많지 않으니까 이건 둘 다 외우시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사유라는 주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등록관청 페이지 바꿔 설명해야 되죠. 다시 등록관청의 소관사무 교신 정취라고 해서 등록증 교부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이수리 업무 정지 처분과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등록관청의 소관사무. 그래서 과태료라고 하는 거 500하고 100이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장 외우셨고요. 시도지사 외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시 소관사무요, 교신 정취라고 해서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각종 신고 이수리, 업무 정지 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공과 관련한 소관사무, 바로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하게 될 것이고, 그 금액은 500 이하와 100만 원 이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100만 원 이하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자, 부과권자, 그 다음에 부과 금액, 그 다음에 부과 사유 등을 가지고 비교해서 객관식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 확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중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개 업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하이라이트 꽃이 되는 것은 바로 확인 설명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권리를 취득하고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물론 이제 개공이나 소공 입장에서는 거래 계약서의 작성,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중개 보수를 받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게 될 텐데, 일단은 확인 설명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이 개공이나 소공이 중개 업무라는 것을 담당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 개공이나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냐거나, 우리 법에서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 이빨로 얘기했었다고 서로 그냥 우기고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바로 설명의 근거 자료라는 것도 제시해 가면서, 이게 이제 등기부라든가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토지용계획 확인을 제시하면서 바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겁나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거 안 하게 되면 이게 개공이 됐든 소공이 됐든 어떻다? 500
이하의 과태료. 해서 지금 확인 설명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공과 소공이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 사유는 개공에 대해서도 소공에 대해서도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자 앞에서 한번 힌트 드렸는데 표시 광고라고 하는 거, 자, 이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오직 개공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개공만이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다 걸리게 되면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바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바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 확표 이렇게 끌어 들어가셔야 돼. 확표에 대해서는 5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된다. 그럼 나머지는요, 종류 더럽게 많습니다. 다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이건 나중에 문제 풀이면서 약간씩 살을 붙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요거 안 됩니다. 그래서 500 이하의 과태료 여기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자 과태료라는 주제까지 해서 공인중개사법의 체계라는 주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확인을 해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쟁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할 수는 없고요. 기본이 되는 몇 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방향으로 일단은 기초를 다져주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강의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관련해 첫 번째 논의 쟁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시도지사가 그 자격시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했었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했었고요, 자격 취소 처분, 그리고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시도지사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소관사무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 하나 의결할 수 있고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하나 의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공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바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바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의결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이런 거 있겠고요. 그다음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개 보수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바로 개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토리 가볼까요? 자, 우리가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사람을 우리가 개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강론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개공의 중개사무소에서는요, 자격증 원본, 등록증 원본 외에 중개 보수 요율표하고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해서 뭐 1억 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가지가 중개사무소에서 게시가 되도록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자, 개공의 스토리 볼까요? 개공은요, 자, 물건 의뢰를 받습니다가 그래서 중개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소위 이제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개행위죠. 그리고 나서 얘기가 잘 되면 거래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업을 하는 목적, 이게 이제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죠. 중개 보수를 이제 수령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중개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중개 보수 마음대로 받을 수 없고요. 법정 중개 보수라고 해서 일정한 한도까지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근래도 신문지상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개 보수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 뭐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고요. 그래서 중개 보수의 법정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지금 이제 중개사무소에서는 보통 이제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1억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까지는 미리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고라는 표현을 보통 쓰죠. 그래서 중개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을 손해배상 등을 해야 되는데, 중개의뢰인의 권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일정액은 쉽게 보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련해서 우리 이제 앞에서 공제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죠.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그 외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보험이죠. 보험의 일종, 보증보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제 나중에 공탁돈의 경우의 수가 되게 되는데, 하여튼 개공의 권리로서 중개보수, 개공의 의무로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결정하는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한 두 개쯤 나오게 되나요? 그 중에 하나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출제가 됐던 영역이고요.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아마도 회의체니까 위원장이 있게 되겠죠. 부위원장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중개업자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곤란하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했을 때 대행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 앞에는 부위원장 아닙니다. 연장자 아닙니다.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해서 최근 30회인가 31회 때 답이 됐던 명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게 약간 요약을 해놓은 거고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이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읽으면 안 돼. 읽으면 뒤죠. 읽다가 얘기에 취해가지고 모를 얘기가 반이니까 시험 문제 개판 칩니다. 해서 암기하실 거 대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기를 해 주실 거. 이게 최근 문제 출제 포인트, 연속 출제가 됐었고 답이 됐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나왔던 쟁점, 이 얘기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고, 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그리고 재교부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또 실무교육, 연수교육,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야. 기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도지사가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도록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즉슨 기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해라고 의결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시도지사 내가 시행할 거야. 요거 안 되고요. 시도지사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명제하고 조금 있다가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고자 할 때는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라는 명제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그리고 회의체니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바로 직무의 대행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바로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이 원청은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의 얘기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이어서요. 자,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결격 사유부터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고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딱 2명,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을 된 2군데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죠. 다시요. 앞에서 이 자격증 교부했던 사람 시도지사 스토리를 한번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하는 일, 자격증을 교부하고 중간에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그렇다 치고 자 자격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공한테는 자격 정지 처분에서 자격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자격증 반납의 문제 있었고요. 아까 우리 과태료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의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고 쳐가지고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은 3년 이내에는 자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시험을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 컨닝 등을 하게 되면 자 그해 시험은 무효로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사유. 최근 시험에서는 이 5년 얘기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큐넷이라고 해서 그 공단, 시험 시행 실무를 담당하는 공단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겠다, 원서를 내겠다고 하면은 귀하는 공인중개사 이미 자격이 있으니까 또 시험 보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서 원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총 3가지인데 우리 시험용으로는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무효 처분이 있고 나서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한 날 아닙니다.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요. 자 이제 시험의 시행이라고 하는 거 이미 보셨죠. 자 시험 시행 기관 누굽니까?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 교부 누가 있습니까? 시도지사. 자격 취소 누가 있습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아까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이 있게 되면 시도지사 여기에 따라야 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 의결을 미리 거치게 되면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시도지사 여기에 따라야 된다. 아까 따라야 한다라는 명제 있을 때 바로 기속에 관한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이 시행이 되고요. 지금 결과가 좋은 분이 있겠죠. 그럼 자격증 교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다만 주의하실 게 이게 법 체계를 너무 쫓아가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니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이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국토부 장관 시험 시행을 하는 경우에도 자격증 교부는 체계상 누구 시도지사가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 체계가 좀 말이 안 돼. 어찌됐든 그래서 이 자격증을 나중에 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받게 되면 시험 응시한 시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은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자격증이 교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 시험 응시하신 분은 인천광역시장 이름으로 자격증이 교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자격증이 교부라고 해서 시도지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6회 때인가 나왔던 주제가 이게 있었죠.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요걸 가지고 2개월에서 26회 때 틀린 것을 고르쇼. 이렇게 한번 출제가 이루어졌었고요. 해서 좀 유치한 패턴이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자격증을 교부받은 이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포인트 교부도 시도지사, 재교부도 누구한테? 시도지사.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나중에 중개상소 개설 등록은 누가 해준다? 등록관청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었죠. 교신정치 얘기예요. 교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각종 신고의 수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혹은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등록관청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한편 등록증 교부했던 것이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등록증의 재교부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바로 등록관청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자격증 교부하고 등록증 교부를 짬뽕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공인중개사법의 체계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자꾸 강조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작은 트릭들을 써서 좀 짜증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주제가 되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중개와 중개 대상물 등에 관한 쟁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개업, 그리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하는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중개는 보통 중개업이라는 주제와 연계해서 중개 상당히 용어성이 깁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면 제3조 규정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분석을 해보면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자세히 공부할 텐데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에서 특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 거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소위 중개 대상물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 따로 한 문제짜리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하여튼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주체는 거래 당사자 간이라고 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거래 당사자 간에 원래 득실 변경을 알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사안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과 자, 소위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십시다. 이때 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이렇게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게 되면 이건 중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싸가지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사버린다라고. 이것은 중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거래 당사자금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중개라고 해서 3년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한편 매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예식값인데요. 바로 소유권 등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바로 득실 변경을 이름하여 중개범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부기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저당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이제 권리 득실 변경, 권리 범죄는 소위 저당권 등 한번 시험 문제 구성이 돼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는 우리가 소유권이나 지상권, 자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뒤쪽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각종 권리 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때 알선이라고 한다고 믿어서 알선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누가 바로 제3자가 봤을 때 이렇게 권리 득실 변경을 중간에서 거간을 한다라는 개념을 이름하여 중개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는 큰 이슈는 안 되고요. 알선이라는 키워드 정도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본론 중개에 관한 쟁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중개업의 기본 정의부터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이걸 중개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세 가지 요소죠. 의뢰라고 하는 거, 일정한 보수, 그 다음에 이것을 업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걸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다른 사람의 의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쟁점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게 되면 이제 중개업의 범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바로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소위 판례에서 응용됐던 사례들을 비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게 될 텐데, 먼저 자,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받고 업으로 할 때,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이것도 중개업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중심축이 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10억을 갖고 투자를 하고 사셔서 건물 5억짜리 정도 땅 되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중개업의 범죄에 포함됩니다. 여기는 보수라고 하는 개념과 업이라는 개념이 같이 녹아져 있는 거야. 자,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게 되는 경우. 자, 우리 집 살 때 말입니다. 매수인한테 당연히 대출 받아서 사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당신 돈만 가지고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겠지요. 그래서 이때 뭐 대출 상담사인가요? 뭐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됐거나 각 금융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자 금전 소비대차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도 이것도 중개업의 범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는 보수 들어가면 당연히 중개업이고요. 부수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다 중개업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개념에는 보수를 받고 이런 말이 들어가거나 부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마치 업이라는 개념이 이미 내재가 되어 있다. 판례 일부 지문을 떼내서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아예 우리 외우실 때 보수, 부수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업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돼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영업성이라는 개념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업이 아니게 되면 이것은 중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어떤 행위가 중개업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요 아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의뢰에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소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개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업이 아닌 케이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검세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자, 요건 좀 쉽게 생각하면 이자 케이스 생각해야 돼. 갑이라고 하는
건물 전세 계시는데 X 농지를 을이라는 사람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야, 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거 팔아야겠는데 마땅한 임자를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 너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소개를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원래 농지 매매 이루어지면 100만 원 주기로 했었거든. 근데 막상 농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게 돈을 주기 싫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를 을이라는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몰아버리게 되면은 무등록 중개업자 뒤에서 보십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중개보수 지급하기로 한 약정, 100만 원 주기로 한 약정, 중개보수 약정은 뒤에서 보시다시피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효란 얘기는 이걸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연히 오다 가다가 무등록 중개업자 맞네? 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말 이장님이 이걸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에 있어서 중개보수약정은 무효인데 비해서 이렇게 우연히 1회 들어가서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잔머리 굴렸던 갑이라는 사람이 결국 마을 이장님한테 뭘 줘야 돼? 중개보수를 줘야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개업의 포함 여부 등을 관련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보수라는 표현이나 부수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중개업이다. 그러나 우연히 1회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들은 중개업이 아니다. 해서 무등록 중개업에 있어서의 중개보수의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얘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으로 한 것이 아닌 자와의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그것이 아주 과다하지 않는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 검토 드릴 주제는요. 바로 중개업이라. 그래서 자, 이 무등록 중개 되냐면 자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주 강력한 행정형벌을 받게 됩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중개업의 정의를 볼까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있었고요. 보수 받아야 되고요. 이것을 업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다? 중개업이다. 보수업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다. 그래서 자 앞에서 설명드릴 때 자 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우의 수 공인중개사라고 할지라도 자 개설 등록을 하기 전에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개설 등록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둘 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쟁점, 요 근래 답을 뽑는 쟁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마을 이장님한테 중개보수를 주기 싫으면 만약에 마을 이장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는 걸 등록하지 않고 바로 중개 했다는 걸 입증해 보이게 되면 이때는 중개보수 지급약정 자 무효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어떤 특징이 있다. 바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지급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을 이장님 사건과 같이 해서 봐야겠고요. 자, 한편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 즉 매매 계약 등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 을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나중에 될 거야. 자, 중간에 병이라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다. 자, 이 사람이 중개를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자격이 무등록 중개업자에 되게.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갑이 병한테 중개보수 지급을 했던 거 요건 약정가 무효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람, 이을이라는 사람과 갑이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 자체는 설령 얘가 깜빵을 가더라도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민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어쩔 수 없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민법 영역에서 우리가 민법 첫 번째 시간에 논의했던 주제, 자,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해서 자, 법률 행위 그 중에서 의 효력, 이 의사의 합치가 있어서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했을 때, 자, 또 하나가 대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효인 법률행위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첫 번째, 적법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법률행위. 이건 뭐 따져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출제 포인트, 위법한 법률행위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경우가 있다. 그때 이 위법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민법의 규정 중에서 임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자, 임의 규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때 뭐가 있었냐면, 자, 바로 유익비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임차 목적물에 일정을 달라붙게 했어. 그래서 가치를 증대를 했어.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법 규정을 우리는 의 규정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그런 특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건 임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의 임대특약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또 하나, 자, 우리 행정법규 중에서 위법한 거, 자, 그러나 무효가 되지 않는 거, 이게 단속 규정의 위반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보면 민법 파트 첫 번째 날 수업했던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삼습니다. 근데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토지 거래 허백이 바로 이 법률의 중간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해서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중간생략 등기 모두 어떻다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이슈가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비진 의사표시 중에서 유효한 것이 있었다 해서 앞에 뭐가 있었죠? 해서 자,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는 거, 자, 몰랐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과실이 없다. 그래서 외울 때 선무유효 이런 식으로 외웠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효인 법률행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거 어렵지 않잖아. 자, 주체가 제한 능력자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라고 있었고요. 또 하나가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든가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한편 취소권 행사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 것을 절대적 무효. 이에 비해서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상대적 무효. 이건 자세히 안 봤어 첫 시간에. 그래서 절대적 무효에서는 임의 규정에 대응하는 것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에 위반하면 이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아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될 것이지만 자, 강행규정 뭐가 있었죠?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그런 특약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자, 행정법규 중에서는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바로 우리가 예를 들 때,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자, 바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그런 중개 보수의 약정은요,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전부가 무효인데 비해서 이것도 강행 규정인 거예요. 한편, 자, 기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 바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그런 약정은 역시 초과하는 부분 어떻다 무효. 그래서 지금 효력 규정의 예시값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예시하는 것은 바로 중개 의뢰인과 무등록 중개업자 간의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효력 규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 무효는 뭐 아직은 공부 제대로 안 하셨죠. 근데 민법하고 또 돌면서 아실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진입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요걸 이제 굳이 해석하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비진 의사 표시는 이것은 상대적 무효. 그 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이때는 자, 무효는 무효인데 바로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상대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가 되기 왔냐면 효력 규정 얘기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바로 기업자 중개인 간의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 바로 효력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어디에 대해서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라고 하는 거 무효 이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중개 의뢰인 이 사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잖아요. 지금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년 이하이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최근 문제에서 계속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중개 의뢰인도 형사처벌의 대상, 뭐 징역을 살린다, 뭐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중개업에 관한 개념을 살펴드렸고요. 자, 그다음 중개대상물 얘기는 무조건 한 문제도 구성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자, 법 3조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법 3조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 그래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드리겠지만 법 3조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이걸 외울 건 아니에요. 어차피 구체적인 항목을 외울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준부동산으로서 등기된 임목이라든가, 자,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중개 대상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 논의의 쟁점이 되게 하나가 사적거래 얘기는 분묘기준권이나 행정재산에 관한 부분인데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법 3조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특정할 수 있고 사적거래 가능했을 때 이 부분을 중개대상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개대상물 아닌 것도 이제 특정할 수 없으면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적거래를 할 수 없으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긴 할 텐데 하나 더 체크를 할 게 있어요. 미리 알아야지 이 부분을 좀 더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개 대상물의 종류를 볼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닌 것도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것이 중개 대상물의 범죄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얘긴즉슨 이것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을 때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중개보수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법정 중개보수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개대상물인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고, 자, 그다음에 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한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지 멋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한번 예를 들었었죠. 법정 중개보수라고 해서 법에서 중개보수의 한도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정 중개 보수에 관한, 법정 중개 보수에 관한 조항도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것을 중개를 하게 되면 0.09% 범주, 자, 협의해서 중개보수를 정하게 됩니다. 주택은 좀 복잡하죠. 그러다 치고, 자, 권리금을 중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권리금을 임대차 하는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3천만 원 받아 구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5천만 원 받고 그러면 2천만 원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공인중개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중개 보수에 관한 조항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나서 접근을 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해서 자, 지금 이제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다시 논의의 출발점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 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얘기하는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나와 있죠. 이 부동산 법에서 정의를 할 때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해 가실 때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로 봐야 된다? 수목과 농작물이 주연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자,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은 바로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속해 법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누가 등기된 임목을 사고 판다, 등기된 임목을 대상으로 저당권 설정을 하고자 한다. 이때 선하게 되면 법정 중개보수 한도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준부동산은 소위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이 법을 적용받아서 법정 중개보수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목들 한번 볼까요? 자, 중개대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이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워서 나오지 않겠죠. 시험 자체에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사고 팔고자 한다. 이거 중개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당연히 중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토지에 관한 권리, 소유권 등을 중개할 수 있는데 토지에 관한 권리로 보이는데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토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했었죠.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할 수 있어야지 중개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대토권 뭐냐면요,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 만드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 원주민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래서 아직은 어떤 토지를 대체 토지, 대토라는 얘기가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대토권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토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인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줄줄 외우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구성할 때는 대토권이라는 표현을 제일 끄트머리죠. 택지개발지구내 일정한 요건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을 읽으면 머리가 터져. 해서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슈가 건축물에 관한 부분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은 당연히 어떻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건 특별한 문제가 안 되겠고요. 지금 분양권이라고 해서 장차 건축될 건축물 또는 분양자로서의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가 나와. 분양권은 너무 쉬어서 잘 내지 않고 어찌됐든 이 아이는 중개대상물이 되게 됩니다. 자, 바로 비교해서 입주권이라고 해서 분양 신청이 있게 되면 분양 예정자로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자세히 기억하셔야 돼.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자,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이건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들어가야지, 공법을 알아야지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좀 다른 화면에다 그래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공법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는 법이 바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게 됩니다. 해서 정비법의 정비사업의 절차라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이 여기다 3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이걸 우리가 사업시행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급계, 자, 지금 35평짜리 아파트를 누구한테 지급하고 이 누구한테 25평짜리 아파트를 주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관리처분계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사업시행인가라고 하는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작성했을 때 시군구청 등이 그렇게 아파트 지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업시행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인가의 의미는 이런 식이야. 500세대 아파트를 뽑아내게 되는데 이 중에서 35평짜리를 100세대를 뽑고 7평짜리를 만약에 27평짜리 아파트를 400세대를 뽑기로 한다. 이런 식의 건설 계획, 500세대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500세대 아파트를 짓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요, 공급계획, 이 만들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인가 라는 게 바로 공급계획을 작성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보통 관리처분 인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이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분이 많은데 35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받고 청산금으로서 3억을 받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지분이 좀 작은가 봐. 그래서 27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되 이 사람은 마이너스 토해내야 될 금액이 1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35평짜리, 을이라는 사람이 27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관리처분 인가로 부른다. 그 다음 단계에서 있는 게 뭐냐면요, 동호수, 이사 먼저 갑니다.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이사 가고요. 동호수 추첨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동호수 추첨 과정을 거치면 갑이 예를 들어서 102동 608호에 들어가고 을이라는 사람이 101동 203호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내용. 이게 이제 이 단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분양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한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35평짜리 아파트에 청산금 3억을 받기로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입주권이라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 봤고요. 그래서 특정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분양권은 특정할 수 있으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만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정착물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해서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합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새로운 창을 하나 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토지,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X토지 위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수목이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농작물이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고 세 개 다 있다 하십시다. 자, 그랬을 때 갑에서 을로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뭐 해제는 무효의 문제,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문제는 을이 X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건물이나 자, 그 다음에 수목, 농작물의 소유권도 을에게 귀속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일단 첫 번째, 건물은 절대로 을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건물도 샀다면 건물 부분도 다시 소유권 이전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서 건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부합한다와 부합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뭐냐면, 자, 부합한다는 얘기는 같이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별개의 물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이나 농작물의 경우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이전하게 되면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부합이 됐을 때는 어떻다? 바로 이렇게 소유권 자체가 같이 따라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만약에 만약에 부합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을이 산 것 X토지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 토지 소유권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로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정착물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 정착물. 건물은 무조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한편 수목이나 농작물의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농작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수목이나 농작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보통 이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문제, 이게 부합의 문제가 되게 될 테고요. 그럼 부합이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수목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병의 것이야 라고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거, 이걸 우리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 X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은 병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갑소유 X토지에 자, 임차인으로서 정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수목이나 농작물을 재배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수목이나 농작물은 당연히 갑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병의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즉, 을이라는 사람이 이 X토지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요. 갑 소유의 X토지에 자, 정당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병이라는 사람, 자,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농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X토지 소유권을 팔게 되면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게 되는 거냐. 앞에서 정당한 권원, 임차권을 가지고서 만약에 농작물을 재배했으면 당연히 임차인,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가질 텐데, 이렇게 병처럼 무단 점유자가 농작물을 재배하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게 됩니다.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바로 갑에게 귀속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해서 토지 소유자 갑이 병이 무단으로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수확기까지 기다렸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민법의 부합의 개념을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자, 부합. 넌 정당한 권한도 없고 명인 방법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다? 자, 여기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이건 내 거야. 부합이 발생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이 농작물의 경우, 수목은 아닙니다. 농작물의 경우 이것이 만약에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이 재배한 농작물이라 할지라도 농작물 자체 소유권은 누구한테? 바로 재배자에게 귀속이 되고, 대신 이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이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기타 만약에 앞에서 본 것처럼 부합이 발생을 했다라면 이때는 바로 신소유자에게 이것이 넘어가요.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중개 대상물에 관한 개념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혹은 미불 과실. 자, 플랜카드를 갖춰갖고 따로 이 소유자가 정해져 있다. 이건 이제 동산은 아니잖아. 부동산에 해당이 돼. 그리고 나서 어떻다고요? 권리고 여부의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적 거래 등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미불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이 법상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봤던 것 중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식재된 수목과 농작물, 이건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 중에서 포인트 수확기에 이르는 것,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떻다고요?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상 이런 것들, 특히 앞에 두 가지 정도는 특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포인트가 될 테고, 다섯 번째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농작물 중 수확기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한 경우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판례가 만들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비교해서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보다 보면 겁나 길게 돼 있어. 해서 얘가 세차장 구조물이 소위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자적인 것이냐 아니냐가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것, 토지 소유권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독자적인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정도가 거의 다 설명드렸죠. 남아있는 게 분묘 계집권 행정재산인 토지, 이런 게 나와있는데 이거는 별건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중개 대상물 플러스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특정할 수 없는 대토권, 입주권 등은 어떻다? 바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매 땅에다가 산소를 설치해서 20년 이상, 지금 이제 이게 예외적인 항목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간에 분묘기지권의 기본 개념은 산소 설치해서 20년 이상 지났을 때 계속해서 산소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자가 그 토지에서 계속해서 산소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것이지 이걸 사고 팔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 외에 행정재산인 토지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예시 지문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과거 판례에서는 잡종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그걸 팔 수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행정 시청, 청사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사적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비우시고요. 쉬운 거 가지고 가십시다. 해서 자, 특정할 수 있는 분양권,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입주권,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미분리 과실이라든가 정당한 원에 의해서 재배되는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 농작물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 중에서 수확기에 이른 것도 역시 어떻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요거 언제 공부하셨어? 바로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이미 논의했던 주제죠. 법 제도 특혜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와 그 정착물. 이때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 이걸 이름하여 부합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토지에 종속되지 않는 토지와 독립된 토지와 분리된 정착물이라고 해서 자, 이 부분가 건물이라든가 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미분리 과실 또는 정당한 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하는 수목이나 농작물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학개론 파트에서 있습니다. 자, 기억 얘기 나온 김에 학개론에서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뭐가 있었습니까? 연공위안이라고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요거 막히는 분들은 학개론 파트, 부동산학 총론 파트를 가지고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거기서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사법에서의 얘기하고 부동산 학개론 얘기가 같이 매칭되는 것. 또 일부는 민법 파트에서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도가 지금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자, 부동산 중에서 포함과 제외 문제. 자, 준부동산은요. 자, 포함되는 것 4개, 3개죠. 등기된 임보,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해서 나무에 대해서 임목이고 나무에 대해서 그 앞에다 플랜카드를 붙여주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둘 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설비라든가 또 광물을 캐기 위한 각종 설비 등을 하나의 재단으로 파악하는 것을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라고 해서 중개대상물 자 준부동산 중에서 요 근래는 안 되지 않는데 한때 유행했던 거 선박, 빨간 선박, 파란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20톤 미만의 선박 해서 선박은 왠지는 몰라요. 중개대상물의 범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 등이라고 해서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자,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특허권, 저작권, 뭐 상표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적 가치. 중개 대상물은요, 눈에 보이는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 그래서 특허권, 저작권,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영업상의 노하우, 그 다음에 간간히 문제가 되는 게 권리금리겠죠.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라고 우리 판례에서는 예시를 하게 됩니다.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동산이라든가 동산의 권리인 동산질권이라고 하는 것도 중개 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이게 동산 질권하면 빌 받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자, 관련한 쟁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 만약에 내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 X 토지를 팔아서 경매로 팔아서 어떻게 해라. 이 경매 매각 대금에서 당신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해라 라고 하는 개념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도 그런 것이잖아. 돈을 좀 융통에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채권자 은행에서는 경매 청구해서 나중에 팔아가지고 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동산에 있어서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입니다. 대응해서 바로 동산질권, 갑이 X 시계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을이라는 채권자에게 이 시계를 맡깁니다. 그리고 10만 원 빌려요. 이때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를 동산질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질권자, 질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담보물로 맡아둔 시계라고 하는 것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채권에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고요. 동산질권이라고 하는 것도 중개 대상물이 수 없다. 그래서 별것도 아니에요. 전당포 케이스. 전당포의 그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을 우리는 동산질권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금융기관, 은행권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은행이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봤습니다. 동산이라든가 동산으로서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그 다음에 동산에 관한 권리는 동산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이 되지 못하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체계가 철저히 잡혀 있어야 돼. 해서 이미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만약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중개 대상물이다. 그래서 분양권이다. 뭐가 있었지? 자, 하여튼 뭐 분양권이 대표적인 값이 됐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적용을 받게 되면은 이때 보수라고 하는 거, 법정 중개 보수라고 해서 일정한 한도까지만 중개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 대상물이 아니게 되면은 이때는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중개보수 받을 때 그냥 약정에 따라서 중개보수 그냥 마음껏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품이 좋은 지역에서는 권리금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부분은 법정 중개보수까지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의 중개에 있어서는 자, 이게 약정에 따라서 받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중개 대상물 얘기할 때 이 얘기 자체만 몰입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자,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 중개대상물. 자, 법 3조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플러스 두 번째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거래가 가능했을 때 이걸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이 얘기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을 때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을 할 수 있어요. 입주권 중개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는 법정 중개보수 한도에서만 일정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서 이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자, 요거 중개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라는 개념이 이제 상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토지 사고 팔게 되면 함께 옮겨가기 때문에 따로 이 중개 대상물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중개와 중개업, 중개 대상물에 관한 개념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